안녕하세요. 오늘 세계유산 인문학적 가치와 활용 방안, 특히 이제 한국의 서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한국국가청에서 근무하는 이상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시작하게 됐던 이유가요. 사실 이제 우리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유산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세계유산이 되었다 그러면 뭐 어디나 이렇게 굉장한 뉴스거리로 이렇게 그에 보도가 되고 했죠. 올해 이제 이 전라도 지역에는 아마 충청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갯벌이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2020년에는 세계유산 등재가 없었고 2019년에 마지막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게 한국의 서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조금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보통 세계유산에 대한 등재가 이루어지면 뉴스에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 대부분 굉장한 찬사와 고생했다는 것과 또 한국 문화의 자긍심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유난히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좀 의외였습니다. 이게 한 반반으로 좀 많이 나뉘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젊으신 분들로 이렇게 예견되는 분들 혹은 또 전통에 대한 어떤 조금의 문제의식이 좀 가지고 계시는 혹은 또 역사를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게 분당정치의 원인,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었던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다는 게 말이 되나? 라고 하는 댓글들이 한 반 정도가 되는 걸 보고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전통, 특히 이제 이전에 보면 다른 세계유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것들이거나 혹은 누가 봐도 이렇게 유물이 확실한 것들인데 서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 상황도 좀 있는데다가 이게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조선의 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문적 정신,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거리감과 또 생각들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계유산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서원이 세계사람들을 볼 때 이거는 왜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고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정되고 동의를 받아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해보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원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보다 저도 훨씬 많이 알고 있겠죠. 그리고 서원이 조선시대 때 미쳤던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세계유산이 됐는지에 대한 어떤 현대적 관점에 대한 가치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게 인정받는 과정을 보면 서원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인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가치를 조금 이해하고 나면 그 이후로 서원이 잘못됐을 때 문제와 또 실제로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정도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여기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전통시대의 어떤 가장 지배적 사상이었던 유학에 대한 이해를 같이 이렇게 가늠하게 되는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아마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첫 번째는 세계유산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 좀 찾으면 거의 다 이렇게 찾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그리고 서원이 어떻게 세계유산이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유네스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유네스코가 가지고 있는 세계문화 보존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세계유산 또 무형유산 그리고 기록유산 이런 것들인데 그게 어떤 건지를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게 유네스코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제가 영어 발음이 참 안 좋은데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이라고 첫 글자를 이렇게 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계연합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United Nation이라는 지금 UN이라는 정치 조직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UN이라는 정치 조직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전히 어떤 평화군을 파병한다든지 전쟁이 있으면 거기에 개입한다든지 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정치들을 세계적인 정치를 어떻게 평화롭게 만들어야 할 건지를 가지고 국가 간의 연합으로 만든 정치 조직이 UN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UN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잘 아시는 것처럼 힘센 나라의 어떤 헤게모니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잘 이렇게 반영되고 있고 또 힘센 나라가 이렇게 힘을 가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그 소소한 어떤 그 정치 조직들 사이에서 또 하나가 조금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유네스코라는 조직입니다. 이 유네스코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국가간의 연합이긴 한데요. 뭐를 중심으로 연합하기로 한 거냐면 에듀케이션은 즉 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언티픽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인류가 지금까지 발달시켜왔던 과학이라는 관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가지를 총망라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하나의 방식에 대한 문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읽냐면 보통 뭐 UN 교육과학문화기구 이렇게 읽는데요. 어쨌든 보면 그 국가 간의 연합이긴 한데 교육, 그 다음에 과학, 그리고 문화로 이렇게 국가 간의 연합을 이루어내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 유네스코를 뭐 지금 문화유산이나 세계유산 등재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 저희 부모 세대, 그러니까 저한테 부모 세대가 되겠죠. 한 50년대쯤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셨던 1950년대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유네스코는 뭘로 기억되냐 하면 교육 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여쭤보면 유네스코를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같으면 국민학교 세대이신데, 거기 다니셨을 때 보면 교과서 뒤에 보면 이 교과서는 유네스코에서 대한민국에 원조한 걸로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은 옛날에 그렇게 받았고 또 지금도 못 사는 나라에 유네스코의 어떤 그 기금을 내므로써 계속해서 어떤 그 못 사는 나라들의 교육이 좀 평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과학 쪽 방면은 사실 과학이라는 것은 인류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는 차별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유네스코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화 방면에서는 사실은 다른 어떤 그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문화를 지금 관점에서 어떻게 보존하고 이걸 그 후세대에게 정상적으로 물려주고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그 인류가 문화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보편 가치를 만들어갈던가 하는 그런 고민들 속에서 지금 문화 방면에 대한 그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네스코가 문화 방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문화, 여기는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엄청난 건축물을 짓고 또 그 경주 같은 데는 하나의 어떤 왕정 도시를 만들면서 새로운 어떤 그 불교 도시를 만들어내는 이런 그 대단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기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거고.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어떤 그 문화유산, 문화유적에 대한 어떤 그 보존 노력, 이런 것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화방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한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이제 11월달이니까요. 조금 있으면 아마 저도 이제 김장하러 가야 되는 상태가 발생하는데, 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시어머니나 혹은 이제 어머니가 김장한다고 모이라 그러면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김장을 하고 같이 하는 이런 문화 자체가 지금까지 인류가 이루어오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라는 생각들을 가졌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금 그 놀이 문화라든지 혹은 어떤 그 굉장히 고급의 어떤 예술 그 작품, 특히 이제 행위예술이나 음악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존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든 어떤 그 인류가 지금까지 사실은 싸움에서 만들었던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기록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기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옛날 이제 우리가 한 뭐 예를 들어서 기원전 한 5,000년 전쯤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의 어떤 그 뭐 굉장히 무서운 동물하고 이렇게 맞부딪혔거나 이런 어떤 그 기억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한 기억들을 뭘로 만들어내냐면 기록을 남겨놓으면 그 다음 사람들은 사실 굳이 그런 동물을 안 만나도 그런 어떤 그 기억들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에 그런 동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처 방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가 이만큼 쌓아 올렸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그 이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기록 위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새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각 어떤 그 문화의 변화 양상 혹은 중요한 인물 또 중요한 어떤 그 공간,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유네스코에서는 기록유산으로 이렇게 등재해서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방면에서는 그 인류의 어떤 그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전승 노력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네스코가 보면
세계문화유산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세계유산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눈에 보이는 어떤 유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무형유산인데 이거는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 종려제례, 뭐 판소리, 농악, 또 제주해녀문화 그리고 그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관여되어 있는 김치 만들기 문화 같은 경우도 인류무형유산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그 세계기록유산 파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인데요. 세계기록유산의 그 순위를 매겨보면 한국이 그 국가적 국력에 비해서 지금 4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16개의 그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훈민정음 회라부터 시작해서 조선왕조실록, 그 다음에 또 동의보감이라든지 난조일기 같은 것들이 지금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류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떠한 매체로 남아있던 간에 다 기록유산으로 보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기록 매체가 종이었으니까 종인데 요 근래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도 이렇게 기록유산 등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라든지 이런 어떤 필름 같은 경우도 지금 기록유산으로 지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세계유산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그 보호 협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게 되면 국가 간에 지금 192개 국가가 지금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호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 세계유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공동의 책임을 지겠다는 협약을 하고 또 그걸 지켜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무형유산 같은 경우도 2003년에 그 보호 협약이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기록유산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국제 간의 또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다만 그 유네스코에서 이런 기록유산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에서 지금까지 기록유산을 만들어 오고 있고, 요게 사실 가장 최근인데요. 올해 7월달에 이제 그 세계 기록유산 프로그램이 좀 정확히 말하면 굉장히 큰 변혁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아마 세계유산이나 무형유산처럼 그 일종의 어떤 협약 사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유네스코 이런 것들은 문화방면에서 왜 지정하냐면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 그 다음에 또 인류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굉장히 무형적 자산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의 이런 어떤 그 보편적 생각들과 또 우리 같은 생각들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왔던 이런 어떤 그 기록들,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서울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건 뭐냐면 세계문화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따라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서울을 보존해야 될 어떤 그 가치로서 인정했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한국이 지금 그 굉장히 많은 세계유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계유산 쪽만 조금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오늘은 이제 무형유산이나 기록유산 조금 나중에 좀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고요. 세계유산이 처음 만들어지게 됐던 것들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그 그림에 보는 이 유적이 한동안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 잘 모를 거고요. 한동안 그 람세스에 대한 어떤 그 책이 유행하면서 굉장히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산들입니다. 이게 지금 람세스 2세 유산인데요. 이게 이제 그 이집트의 이제 그 누비아 지역에 있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집트에서 이제 산업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해서 댐을 건설하기로 해요. 그게 이제 그 아스완 댐이라는 것들을 이제 건설하려고 시작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1950년대 초중반부터 이렇게 계획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걸 댐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댐을 건립되고 나면 거의 모든 지역을 다 수상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적을 다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어버리게 되겠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게 람세스 2세의 유적이 사실은 이 아스완 댐이라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이집트 사람들의 자기 어떤 편리성과 또 개발 목적에 따라서 댐을 건립하고 나면 적어도 우리가 그 기원전 약 한 그 1000년대에 왕성했던 어떤 그 하나의 역사와 그 역사를 증명하는 어떤 유산들이 물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인류는 뭘 잃어버려요? 바로 이거와 관련된 우리가 유적에 대한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역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그 고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누비아 유적 보호 운동이 1959년부터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요게 쭉 발전이 되면서 이제 1972년이 되면 저런 것들이
이집트에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한국에도 그런 게 있고요. 사실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유산들이 옛날에 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유산들이 다 물속에 들어간 케이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폭격받아서 없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또 이렇게 개발 과정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파괴돼가는 유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떤 개인의 나라에서 어떤 나라의 통치자가 결정을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가지고는 세계 유산들이 보호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겠다. 그러면 세계가, 적어도 지금 인류가 지금까지 내려온 것 중에서 우리가 이 정도였던 유산은 보호하고 세계 같이 공동으로 좀 지켜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국제적 연대의식들이 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게 이제 뭘로 만들어지냐면 1972년에 유네스코를 통해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193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193개국에서는 어느 나라에서 어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마치 자기 나라의 어떤 유산인 것처럼 보호하는 데 같이 노력하고 공동의 어떤 노력들을 경주하기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보통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고 나면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그 지자체에서 우리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으니까 이제 관광객들 많이 오실 거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좋아하지만, 사실 세계유산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뭐냐면 그 나라의 어떤 특정한 나라에 소재한 그런 국가나 혹은 어떤 지역이나 혹은 특정 사람에게 국한되는 유산 같은 경우는 세계유산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죠?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 전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광주 지역에서 세계유산 등재되는 게 있다. 지금 아마 무등산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세계유산도 아니고 이쪽 유산 쪽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다른 어떤 유네스코 지정한 것들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뭘로 만들어지냐면 세계가 동일하게 어떤 하나의 가치로 동의해주는 것들에 대한 인정을 받아내는 과정들이고요.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 지역과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만 가지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계유산은 기본적으로 모든 어떤 세계인들이 동일하게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이유를 가져야 되는 그런 유산이 바로 세계유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세계유산 정책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등재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실정한다고 해서 막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세계유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게 이제 영어를 번역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이게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해요. 이게 이제 영어를 뭐냐면 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고 해서 Outstanding이라면 우리가 서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영어로.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범위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굉장히 탁월한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거는 인류가 저런 걸 만들었어? 라는 생각들에 이렇게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이제 아웃스탠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탁월한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가치를 가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어떤 굉장히 이상한 유산들 같은 경우는 탁월할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겠죠, 그죠? 물론 요 근래 보면 우리가 부의유산이라 그래서 좀 거꾸로 이렇게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극도의 어떤 악함 유산들도 세계유산 등재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우슈비츠 감옥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런 부의유산을 왜 만드냐, 그걸 왜 세계유산 등재를 하냐 하면, 이게 이런 걸 보니까 사람이 자기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때요? 감옥에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넣고 독가스로 대량 살상을 하는 이러한 우리의 어떤 기존의 어떤 관점을 벗어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그때 한번 자행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이게 어때요? 다시 자행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유산으로서 아우슈비츠 감옥이나 이런 어떤 몇몇 부호유산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얼마 전에 일본에서 등재되었던 이렇게 우리 저쪽 영화에 나왔던 일본의 어떤 근대화를 상징하는 어떤 유산 같은 경우도 일본이 볼 때는 인류가 이렇게 만들어왔던 근대화의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러한 어떤 독재나 그러한 어떤 식민지 침략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부의유산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유네스코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은 그걸 계속 자랑하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너가 식민 침략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넣어라.
라고 했고, 세계선 되는 과정에서 그걸 반드시 넣도록 했고, 또 그게 지금까지 안 넣고 있으니까 이번에 다시 그래서 넣으라고 권고를 한 유산이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제 이 보편적 가치라고 할 때는 인류가 생각하는 올바름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세워두고요, 그걸 만들어갔던 거나 아니면 정반대의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보편적 가치와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유산이라면 세계유산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라고 보통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탁월하면서도,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어떤 범위 안에 들어오는 이러한 어떤 그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요, 등재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유니버셜보다는 그 아웃스탠딩이 많이 강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죠? 인간이 저런 것까지 만들어냈단 말이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끔 만드는, 그게 사실은 기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비록 제가 볼 때, 뭐 저쪽에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던, 혹은 이란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게 내가 볼 때도, 이거는 내가 세계인으로서 같이 지켜나가야 돼. 라고 생각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어떤 그 유산들을 세계선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될 전 인류 보편의 가치,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건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걸 증명하는 유산이 바로 뭐다? 세계유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정제가 되니까요, 조금 세밀하게 보면 되게 복잡해요. 이게 보통 우리가 565이라고 얘기하면 정문화사의 6개, 문화유산 6개고요. 그 다음에 또 자연유산 같은 경우도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로 이제 문화유산 쪽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화유산 같은 경우 보면 6개 중에 하나만 인정이 되면 세계유산 등재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호주에 가면 왜 오페라 하우스 있잖아요. 그죠? 볼 때마다 어떤 생각 하세요? 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건물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랜 세월에 걸쳐 세계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또 우리가 모니먼트라고 그러죠. 기념물의 제작, 그리고 특정한 어떤 도시계획 같은 걸 해내는, 그리고 조경 디자인,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건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있는 그 콜로멘스코이 성당이라는 곳이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 하면, 야, 사람들이 어떤 그 건축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면 좋겠다는 것,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면,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 또는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이게 지금 영어를 그대로 번역해놓으니까 좀 말이 보이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현재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라진 거기도 하지만, 적어도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중요한 어떤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굉장히 독보적인 어떤 그 사태들을 증명하든지, 아니면 독보적이진 않더라도 적어도 굉장히 특출한 증거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의 그 아유타야 유적이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설명하게 되는 한국의 서원 같은 경우도 이 3번이 그 인정돼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묻겠죠. 서원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인 혹은 특출한 증거로서 세계인들을 설득시켰을까? 이 물음이 우리가 이제 서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기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그 서원에 대한 일반적 기준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인류 역사에서도 중요한 단계를 예정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또 경관용의 대표적 사례일 것이라고 해서, 요거는 앞에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의 건축이나 기술 발전이라면, 4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떠한 어떤 그 건축물이나 건물이 어떤 사상을 담고,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종묘 같은 경우는 자연하고 또 인간의 건축물이 하나로 이렇게 엮여있다는 느낌들을 받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떤 대체하려고 했던 노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단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의 서원 같은 경우도 565를 3번하고 4번을 동시에 같이 넣었어요. 같이 넣었는데 4번 같은 경우는 세계 사람들 볼 때 그렇게 우리는 이제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배산임수나 이런 걸 통해서 뒤로는 산을 두고 앞으로는 물을 두는 방식이었던 그 경관 조경을 같이 합쳐나가는 이러한 특이성이 있었다라고 보통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심사 과정에서 뭐 그런 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라고 해서 4번은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원 같은 경우는 3번만 그 세계에서 등장됐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그 단계를 거쳤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번복할 수 있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 바다의 사용을 예정하는 대표적 사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보면 뭐 무리의 사람이 뭐예요? 홍수가 있으면 무리의 도시를 건설하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지역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자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래서 보통 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한국 같은 경우도 아마 이렇게 전쟁의 위협을 맞서는 다양한 어떤 노력들을 했던 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이걸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이런 쪽으로 만들어 가려고 내가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 같은 경우는 사건이나 실존한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 요거는 이제 어떤 유적 자체가 실제로 어떤 대표적 사건을 좀 증명해주거나 대변해주거나 혹은 어떤 그 사상적 적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노력들이 우리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이제 이게 보면 그 일본의 히로시마 원폭동 같은 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사건이나 실존한 전통입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뭐예요? 핵이라는 무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써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적어도 우리가 히로시마 원폭동을 통해서 다시는 인류가 핵을 쓰면 안 되겠다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세계문화 등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문화유산은 그 진정성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그 진본이냐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원래 지어진 것들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고 그게 지금 와서 새로 만든 거면 당연히 이제 안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따져서 문화유산 등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유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그럴 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살 자연유산이 없었어요. 이게 이제 그 제주도의 화산 동굴하고 이번에 이제 그 갯벌이 처음으로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요거는 또 다음에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먼저 살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물어봐야 될 건 3번인데요. 제가 이제 서원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3번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서원이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것을 증명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 세계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서원을 이 3번에 충분히 만족하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세계유산 등재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그 한국의 서원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게 제가 오늘 이제 서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서원이 원래 저렇게 지어졌고 저런 거였기 때문에 이 3번이라는 조건에 세계 사람들이 맞다고 인정했구나라고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한국의 서원 또는 한국의 유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가져갈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현재 그 약간 1153개인가 이래요. 세계유산이. 근데 이 6개에 포함되는 게 약 한 800여 개의 문화유산이 적어도 이 6개 중에 한두 가지는 꼭 충족이 되어서 세계유산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유산 같은 경우도 반드시 요 6개 중에 하나의 질문에 답변을 했고 혹은 2개 질문에 같이 답변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인정받아서 세계유산으로 그 등재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러면 세계유산을 등재를 신청하는 과정도 뭐겠어요? 우리 유산은 이 6개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라는 걸 계속 설득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득서로서 이렇게 그 보고서로서 혹은 등재 신청서로서 보여주는 이런 방법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세계가 인정을 해줬는데 나중에 관광객이 너무 넓고 또 지역에서 그걸 보존하니까 우리 너무 불편해요 라고 하면서 막 데모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개발할까? 라고 해서 세계유산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약간 훼손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세계유산에서 해제되는 경우도 요즘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에 처한 유산 같은 경우는 이게 저게 제대로 놔두면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릴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 근래와서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을 볼 때 적어도 세계는 유산을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보는가 할 때 이런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볼 때 인류가 지금까지 적어도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하면 한 5,000년 정도 또 많이 볼 때는 옛날 빙하기가 끝나고 난 다음 이제 인류가 조금 시작되었다고 보면 최소한 13,000년 정도에 이런 어떤 것들 기나긴 시간 동안 지금까지 인간이 이루어왔던 그 문화의 총체적인 것들을 다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어디서요? 세계적으로 또 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바로 세계유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그 서원이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인정받았는지라는 얘기를 조금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그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 가면 서원이 없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역사책에서 이제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은 그 대원군이 회철했던 서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원군을 회철할 때 전국의 서원이 약 한 800여 개에서 900여 개 정도 있었다고 보통 그 연구가 이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원군이 몇 개만 남겨도요, 47개만 남겨도 다 회철시켜버립니다. 다 회철시키는데, 한 10년 전쯤에 보고서가 나온 걸 보니까 2000년도 초반에 다시 한국에서 지금 복설된 서원이 약 한 1000여 개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북한을 빼고 남한에서만 한 1000여 개 정도 되는 건 아마 없었던 서원도 조금 복설이 된 것 같고, 또 옛날에 없어진 서원도 복설된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이렇게 1000여 개 가까운 서원들이 우리 동네 주위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9개 서원만 대표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건 뭐냐면, 대원군의 그 서원 철폐 때 회철되지 않았던 9개 서원만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가지고 있는 그 진정성과 또 다양한 가치들을 동시에 평가를 해서 9개 서원만 지금 세계에서 등재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약 한 1000여 개의 서원이 어떻게 보면 다 그러한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가치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조금 하되, 원래 어떤 그 서울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끌어낼까 하는 문제는 여전히 현대적 고민으로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서울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조금 보겠습니다. 옛날 얘기부터 조금 해볼게요. 이게 그 제가 기록을 자꾸 찾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기록들이 좀 있어요. 역동서원이라는 게 지금 경상북도 안동에 가면 안동대학교 안에 그 역동서원을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학습교재를 이렇게 옮겨놨는데요. 원래는 이게 어디 있었냐면, 지금 현재 안동시 도산면에 가면 도산서원이 있고요. 도산서원에서 약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역동서원이라는 게 건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역동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제 서원에 배양되어 있는 우탁이라는 분의 호가 이제 역동이어서 역동서원이라고 보통 붙였는데요. 1623년 7월, 음력 7월 3일입니다. 그때 이제 그 지역에 역동서원에 계속 일을 맡아보던 그 계양 김영이라는 분이 쓴 요 일기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 나와요. 여기 이제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냐면, 거접이란 말은 아마 들어본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거접이 어떤 거냐면, 옛날에 이제 그 지역과乡村사회에서 보면,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가야 될 곳이 뭐냐면,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으로 나가는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게 되고, 그건 제가 좀 이따 이런 얘기하면 조금 말씀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당시 이제 지방관들이 보통 지역으로 파견이 되면 그 지방관을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한 7개 정도가 있어요. 그 7개 중에 뭐 경제를 조금 진작시키기도 하고, 또 그 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세금도 잘 거둬야 되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형이라 그래서 교육을 굉장히 진작시켜야 되는 게 그 지방수령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임무였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사국가를 매길 때도 보면 지방수령이 그게 얼마나 잘했는지를 갖고 이사국가를 매겨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수령 입장에서 보면 이 학교형을 해야 되는데, 그 학교형을 잘 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나중에 최종 결론으로 수치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했는지를 가지고 따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수령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많은 유생들이, 그 고을에 있는 유생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도록 계속 이렇게 1년에 한 3-4번씩 지방수령이 직접 뭐도 하냐면 백일장 같은 데서 모의고사도 치게 하고 지금처럼,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 모아서 강의도 시키고, 또 과거 시험 합격한 사람들 불러와서 어떻게 하면 과거 시험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요령도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뭐 지방의 항치나 이런 것들이 좀 가까우면 모든 어떤 그 지원자들을 다 한 곳에 불러요. 그리고 이제 예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예안 학교에 불러갔고요. 한 열흘 혹은 많게는 한 달 정도를 집중 합숙시키는 훈련을 시켜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면 거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종의 하계 합숙 과거 시험 대비 훈련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이렇게 매번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걸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 거접을 하게 되면요, 그 지역의 모든 역량들이 다 모여요. 관아에서도 밥도 내주고요, 그다음에 또 향교에서 당연히 교육도 시키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선생님들 내려와서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생들이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되니까요. 이 숙식도 다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점의 주체는 당연히 예안학교가 주체가 되는데 그 예안학교에서 바로 떨어지는 역동서원에서도 우리가 그럼 지원해줄게 라고 해서 뭐를 지원해주냐면 유생들의 모든 밥을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이 역동서원에서 책임지기로 해요. 뭐 그 외에 이제 종이 같은 경우는 뭐 절에서 책임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역동서원에서 이렇게 그 예안학교까지 거리가 대략 지금 이렇게 비교하면 한 1.5km에서 2km 정도 이렇게 뭐 아주 짧은 거리도 아니고 그렇게 긴 거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걸어가면 대략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이렇게 가는 거리인데 이게 이제 역동서원의 모든 종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역동서원에 모여서 밥을 할 거잖아요. 그죠? 밥을 해갖고 이제 밥을 실어서 그 달구지에 싣고 어디까지 가냐면 예안학교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밥을 부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아이고 이게 날이 너무 힘듭니다. 뭐 아마 이렇게 보고가 됐을 것 같고. 그 역동서원 원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예안학교의 규모가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거 위에 교육시키는 강당이 있고요. 서울에 있는 가보면 그다음 학생들 기숙사가 있고 또 그 누각이나 그런 게 있는데 요거는 똑같이 서원도 똑같아요. 역동서원도 사실 규모가 그 당시 예안학교보다 그렇게 작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자꾸 싣고 가는 것보다 그냥 여기 와서 공부시키면 어떨까? 그 점을 여기서 시키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랬다가요, 그 제안을 했던 그 당시에 역동서원 원장부터 시작해서 몇몇 간부들이 그 예안 유림들로부터 엄청난 탄핵에 시달리게 돼요. 실제로 아마 거의 쫓겨나는 상황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대인 입장에서 보면, 뭐야 도대체? 밥 지어주고, 잘 시험 공부 잘하라고 열심히 서울에서도 선배들 보내서 학자들 보내서 막 지원해줬는데, 막상 역동서원에서 직접 거접을 합시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지역 유림들이 다 뭐라고 해요? 당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네 지금 역동서원 원장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막 비판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서원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 당시에 역동서원에서 이 거접을 직접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유림들의 굉장히 중요한 논리는 이거예요. 향교는 공부를 해서 과거시험 공부를 직접 거기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서원은 거접을 지원할 수는 있어도 거접 폐쇄는 안 되는 공간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거접의 목적이 뭐예요? 과거시험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과거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어떤 공부 행위가 서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향교 같은 경우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지만 적어도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과거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나가고 하는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자기 자신을 유학적인 어떤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되지, 이쪽에서 과거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과거시험 대비훈련을 서원에서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서원이 아니다라고 해서 난리가 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왜 그 학교에서 배울 때 보면 서원과 향교를 뭘로 구분해요? 하나는 공교육기관, 뭐 사교육기관 이렇게 구분하는데, 사실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향교는 얼마든지 뭐 과거시험도 공부할 수 있고, 또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공명 같은 거 저에 따라서 공부하는 거고, 그 공부가 국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공명에 대한 경서 공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시험에 대한 대비나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그리고 향교에서 이루어지는 걸 역동서원에서도 지원도 해요. 도산서원에서도 지원해요. 그런데 도산서원이나 역동서원에서 거접을 직접 행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봤던 겁니다. 그거는 서원이라는 공간이 자기 출세와 과거시험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이미 1624년에 굉장히 강하게 배어 있었고요. 이게 18세기,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서원이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그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그 서원이라는 공간을 조금 이해를 조금 해야 돼. 이게 뭐 하기 위한 공간이냐. 보통 그 서원이 가르치는 게 뭐야? 서원에서 가르치는 게. 그건 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이라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보통 서원을 지금 현재 대학들하고 이렇게 동료를 이렇게 놓고 비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다 보면 서원도 교육기관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방법이 달라지고요.
또 교육의 방법이 달라지면 교육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고 또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가치와 자질들도 달라지게 되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관학교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거의 군대 교육을 학교 안에서 익히도록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합숙도 시키고 그 안에서 군대 훈련도 하고 또 그러한 어떤 그 기능들이 많도록 만드는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기관이냐 하면 바로 유학을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기관이에요. 그럼 우리가 유학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고 또 유학의 학문적 목적이 뭔지를 조금 알아야 서울과 한교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은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전공이 성리학인데요. 이 성리학을 설명하면 아마 우리 강의 듣는 모든 분들을 30분 안에 다 채울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정말로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학자들에게는 엄청난 논쟁들도 있고 뭐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공자 명자에서 유학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유학이라고 했을 때는 요거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유학의 학문 목적은 되게 간단해요. 내가 성인 되는 게 학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인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 자체가 도덕적 공동체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개인의 수양을 통해서 성인이 되고 이렇게 성인 된 사람들이 어때요? 만들어내는 도덕 공동체 구현. 이게 사실 유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학문적 목표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뭐 수기, 치인, 내성외양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표현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그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인이 된다는 게요.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에서 말하는 성인이라는 게 우리가 서양에서 말하는 성인들하고 조금 달라요. 이게 이제 좀 예를 들어 설명하면 훨씬 좀 좋은데요. 우리가 이 사람이 성인이라고 얘기하면 항상 이렇게 도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학에서 말하는 성인은 어떤 성인이냐면, 이제 이런 비유가 좀 어떨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돈이 되게 많아 보일지 없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조금 골목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 뒤를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 따라온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뒤직뒤직 하다가 나도 모르게 지갑을 툭 떨어뜨리고 지나가 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한 10명 중에 10명 중에 한 9명 정도는 다 어떤 감정일까요? 예. 이게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로 아싸 가오리 그럴 겁니다. 그죠? 이게 깃벌희가 이렇게 쫙 올라와요. 왜 올라올까요? 내가 얻을 이익을 생각하면 깃발이 쫙 올라오는 이게 뭐예요? 누구 때문에 얻는 감정이에요? 내가 가지게 될 이득을 생각하면 내가 내 때문에 얻는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가지는 이 감정이 내 속에서 올라올 때 이걸 우리가 뭐냐면 개인 사자 써서 사자에다가 욕망욕자 써서 사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0명 중에 간혹 1명 혹은 100명 중에 한 2~3명 정도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저 사람이 집에 가서 지가 없어진 걸 생각하면 어때요? 그 가슴 아플 거 생각하면 누구 가슴도 아파요? 내 가슴도 아프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을 가져요? 아픈 감정을 가지는 이걸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나한테 오는 감정이라서 이걸 이타적 감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면 돼요? 지갑을 줘서 그 사람 불러서 주면 끝나는 거죠. 이걸 냉장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게 한두 살 먹으면 이제 막 기기 시작하는 애가요. 누가 이렇게 아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아마 빨래터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빨래를 하는데 이제 애를 이렇게 놔뒀는데 얘가 이렇게 기어가다가 좀 1m만 더 가면 우물에 빠질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이 어떤 걸까? 지금으로 돌려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하철에서요 한 10시나 11시 우리가 이제 기분 좋게 술 한잔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려고 이렇게 지하철에 이렇게 서 있는데 뭐 어떤 친구들은 게임도 할 거고 유튜브도 볼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다양한 어떤 저걸 할 거고 심지어는 뭐 연인들끼리 헤어지게 손잡고 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각자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술 먹고 갑자기 스트로에 툭 떨어지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의 감정이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떡하지? 누구 때문에 없는 감정이에요? 떨어질
사람이 당할 걸 생각하면서 내가 갖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는 분노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타까움일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얻는 기쁨도 있을 거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된다는 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든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 감정이 내 속에서 늘 발현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감정이라는 건 원래 자기 보호 본능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모든 것들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거를 이타적으로 돌려내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돌릴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유학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상정해요. 이렇게.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뭐 공자나 맹자나 이런 분들. 실제로 되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유학께서 보면 되었다라고 다 이제 인정을 하고 그러고 나면 그분들이 하셨던 행동대로 자꾸 따라가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공자는 이렇게 가자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렇게 가다 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행동으로 이렇게 배워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항상 내 감정이 이타적 감정으로 변해 있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될 거라고 보고 그 순간이 뭐예요? 내가 성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러다 보니까 유학에서 공부하는 법은 어떻게 되냐면 성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 이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미 그 상태에 항상 이타적 감정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분이 라고 인정되는 분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목표치로 세워놓습니다. 세우는 방법이 뭐예요? 그분이 남겼던 어떤 그 책이나 이런 것들을 책으로 발간해내고 따라 배울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매번 어때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기릴 수 있도록 교육공간 뒤에다가 뭐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고개를 그래서 뭐냐면 배향이라는 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신주를 뒤에 모시고 그 봄 가을로 제사도 지내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 순수 제사기나와 조금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성인 되는 공부를 하는데 성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분을 목표를 모셔놓고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 그게 바로 유학을 가르치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의 목표가 존재할 거고요. 공부의 목표를 잡아두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모아서 공부하는 뭐가 필요해요? 공간들이 필요해지게 되겠죠. 네가 하는 게 이분이 가르친 대로 맞아. 아니면 틀렸어. 라고 판단해주는 분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글로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교육 공간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학을 가르치는 곳은 지금 학교들을 가보면 저건 없잖아요. 그 뒤에 사당이라 이런 게 있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유학을 가르치는 공간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우리의 유학의 공부의 목표가 되는 분들을 배양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가르치는 강화 공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서원의 기능을 배양과 강화. 그래서 이거는 서원의 학교가 다 동일해요. 보면 서원 같은 경우도 요 윗공간에 보면 지금 이 서원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여기 모신 분처럼 될래? 라고 하는 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이 사진은 병산서원인데요. 여기는 쇠 유성용 선생님이 배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유성용 선생처럼 되기 위해서 자기를 계속 닦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윗공간을 뭐라 그래요? 배양 공간이라고 그러고 요 밑공간을 강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향교를 위해서 찍은 그림이었어. 향교 조명도가 갖고 왔는데 향교도 이랬습니다. 요 내상을 통해서 요 윗공간은 뭐냐면 대승전부터 시작해서 서무동문은 다 누가 배양되어 있냐면 적어도 조선에서는 이분들은 확실히 성인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배양되어 있습니다. 대승전은 누가 배양되어 있냐면 공자, 맹자, 그 다음에 공자 문화에 유명한 어떤 것을 등등 그 다음에 주자를 만들었던 주의부터 시작해서 그 중국에 한 76분의 성현들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에 중요한 어떤 성현들하고 이런 분들이 이 가해까지 해서 전체가 위패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이런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네가 좀 되라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공간이 여기 공간입니다. 근데 그러면 누가 그렇게 묻잖아요. 아까 제가 분명히 서울하고 향기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 서울하고 향기는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네요 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져요. 사실은 그 향교라는 것은 그 조선에서 보면 각 지방마다 뭐예요? 상대의 가장 중심은 성균관입니다. 성균관이 만들어지고 성균관에서 성균관과 유사한 구조를 각 지역에도 가면 지역마다 다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 가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각 어떤 병조부터 시작해서 그
행정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념을 담당하는 성균관이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방에도 이걸 그대로 모사하죠. 그죠? 수령이 오면 수령이 임금, 그 지역에서 임금 같은 역할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뭐를 둬요? 성균관과 같은 또 하나의 어떤 그 교육공간을 두게 됩니다. 이념을 만들어가는. 이게 뭐예요? 향교입니다. 그래서 조선 설립되면서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군현단이라고 하는 작은 그 지방자치, 아니 지방자치는 아니죠. 이게 각 지방구역에 다 어떤 향교를 하나씩 설립하도록 강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향교 교육이 이제 지방마다 이렇게 그 유학을 교육시키는 어떤 이런 공간으로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서울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고, 국가에서 장려한 적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뒤에 가면 장려를 하지만. 그러면 이게 그 서원이 어디서 처음 만들어졌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이게 중국의 주자를 만들었던 주의라는 사람이, 이 주의라는 사람이 유학을 만들 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유학은 공자맹자의 유학하고 주의의 유학을 아마 한국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 구분을 잘 못하실 거예요. 다 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유학사를 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다른 책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약간 그 2500년 전쯤에 공자맹자에서 유학이 처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유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제 때쯤 되면 유학자들이 엄청난 어떤 사상적 탄압이 시달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흔히 왜 분석행위라는 말을 들어보잖아요. 그죠? 이 분석행위가 뭐냐면 유학책을 다 태워버리고요. 갱유는 유학자들을 묻어버린 거예요. 갱자는 묻을 갱자거든요. 그러니까 진시황에서 이제 유학에 대한 엄청난 사상적 탄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 이렇게 그 왕조가 됐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나라를 처음 세웠던 게 유방이고, 그리고 우리 조선과 한반도와 연관된 거는 거기에 아들이었던 한무제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게 이제 이 한반도까지 지배를 하게 되니까. 근데 이 한무제에서 뭐가 받아들이냐면, 국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났다면 그 앞에 국가는 보니까 유학자들 갖다 탄압하고 사상적 탄압을 엄청나게 했는데, 사실 유학만큼 이념적으로 이렇게 그 지배의 룰을 만들어내기가 전부터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서를 통해서 유학을 새로운 학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일종의 지배의 룰을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고 대략 한나라가 대략 한 400년쯤이 채 못 갈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한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은 뭐 56국 시대나 남북국 시대라는 엄청난 혼란 시기에 막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그 혼란기에는 전쟁과 모략만 존재하지, 사실은 거기에 이념과 이상과 학술과 또 철학들이 들어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유학은 천년 가까이 이렇게 그냥 뭐 이쪽에 되게 돈 많은 사람들의 사치 놀이기구로 막 이렇게 유학이 가지고 있다가, 처음으로 여러분들 그 중국이 통일되기 시작하는 게 당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당나라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새로운 인정 모델을 필요하게 되고, 새로운 그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그때는 불교도 유명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도가철학도 굉장히 중국을 이렇게 휩쓸고 있을 때인데, 유학으로서도 우리도 지금 지배의 논리가 안 되면 어때요? 사상적으로 탄압받는 사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불교와 유교와 불교나 도교와는 다른 우리가 이제 하나 했던 그 이데올로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새로운 학문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게 최종적으로 집대성되는 게 주의에서 집대성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자맹자가 만들었던 유학하고 주의가 만들었던 유학은 그 일종의 어떤 그 불교라든가 도교와의 어떤 그 엄청난 이념적 싸움들을 진행하면서 새롭게 만든 유학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단 변모되지 않았던 건 뭐예요? 공자에서 주자까지 그대로 이어진 건 내가 승인되는 거, 그 다음에 또 그걸 통해서 만드는 도덕 공동체. 요거는 처음부터까지 아무도 변하지 않았지만,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그렇게 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돼야 될 이유를 설득하는 이론들 차이는 전혀 다른 철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 놓고 나니까 주의가 이렇게 새로운 유학운동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새로운 유학운동을 좀 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불교 같은 경우는요, 골짝골짝에 담보가 있어요. 사찰들이 다 있으면서 이게 그 지역에서 어떤 그 불교 운동들 계속 엮어나가요. 그리고 도교 철학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엄청난 그 혼란기에 보면 백성들의 어떤 평등 사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 백성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그 관제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게 관음장을 모시는 곳이에요.
우리 저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를 어떤 무예식격으로 이렇게 모시고 그게 동네마다 다 이렇게 관제묘가 만들어지고 중국의 어떤 평민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유학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가 생각할 때 새로운 유학운동을 진행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엄청난 배움을 강조하기 시작을 하고 이런 배움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우리도 그런 거 하나씩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지역 사원 부흥운동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백록동 사원, 수양사원, 숙고사원, 암흑사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새로 만든 주작을 전파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요. 요거 때문에 그 2019년 7월 달에 그 이제 한국의 서울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여기 7월 달에 이제 세계유산 총회가 이루어진데 그 이전에 보면 이 코모스라는 그 전문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유적기 그 세계유산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을 이룬 조직이 있어요. 거기서 요건 등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권고가 보통 한 그 총회 두세 달 전에 나오거든요. 이 코모스에서 한국의 서울이 충분히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권고가 나오니까 중국에서 이 이유를 들어서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중국의 서원도 지금 세계유산이 안 됐는데 한국의 서원이 무슨 용가리 통배나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반대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두 달 정도를 한국에서 굉장히 그 한국의 서원에 대한 그 논리들을 설명을 해내면서 그 논란 자체를 완전히 이제 불식시키는 과정들을 거쳐가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려면 어쨌든 그 서원보호운동은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됐다? 중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거를 그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태계이왕입니다. 그리고 태계이왕이 이제 그 마치 주의가 있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한국의 어떤 그 서원을 이렇게 도합을 통해서 서원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부흥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태계이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한국의 살림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야 뭐가 이해가 되냐면 서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보면 얘기를 좀 어디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 하면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 고려말이라는 사회가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고려말이 망하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처음으로 개창되는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설명할 때 뭐 저 정몽주의 죽음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엄청난 피가 막 흘렀던 것처럼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역사적으로 볼 때 왕조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그 정도의 피를 안 흘린 데는 아마 그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건국이 유일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고려말이라는 상황이요.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으로 이미 변해 있었던 거예요. 고려는 세운 왕건에 의해서 그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 기반에 의해서 건립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왕건이 나라를 세울 때까지만 해도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왕조가 다 지배할 만큼 왕조의 힘을 갖는 그런 거대 왕조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왕건이 썼던 방법이 뭐예요? 그 지역의 호족들을 다 하나로 연합해서 그 지역의 지배권을 주되 뭐예요? 전체 연합체의 우두머리를 그 왕건인 그 개경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시켜도라는 게 이제 하나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게 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려라는 나라를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는 처음에는 호족들이 일종의 뭐예요? 호족들이 지방 자치를 하고 있고 그 전체 하나였던 그 연합 개념으로서 고려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점점 그 물리적으로 결합됐던 게 화학적으로 결합돼 가면서 이 호족들이 나중에 다 뭐가 되겠어요? 그 나라 국가의 귀족들로 이렇게 올라서게 되겠죠. 그죠? 이건 사실 지금 서양도 다 마찬가지예요. 영국이나 프랑스 랜드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렇게 자라오다 보니까 이 귀족들이 지역적인 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귀족들 같은 경우는 갖는 문제가 가장 뭐냐면 귀족들 한 명을 먹여 살리려면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희생을 해야 귀족 한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귀족들은 자기 어떤 걸 문화 재산을 튼튼하기 위해서 자식을 엄청나게 많이 낳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려 초기는 괜찮은데 이 뒤로 점점 가면 갈수록 귀족들은 더 많은 어떤 경제력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 당시에 경제력이 뭐예요? 토지와 농토밖에 없잖아요. 그럼 토지와 농토를 직급을 자꾸 뺏어가기 시작을 한다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토지 겸명이라고 말을 써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토지를 빼앗아오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고려 말이 되면요. 정도전에서 나온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왜 아마 이렇게 공연하시고 하시는 분들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말 정말 좋아하시죠. 그죠? 관객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으면 정말 좋잖아요. 그죠? 이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입은 이렇게 꽂을 입자예요. 추는 송곳추자입니다.
송곳을 하나 꼽을 만한 여지, 남아도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빼곡하게 찾던 얘기인데 정도전이 고려만을 보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땅은 이거 초 하나 꼽을 만한 땅이 남아돌지 않는 정도의 예, 그런 어떤 그러니까 다 누구 땅이라는 얘기예요? 다 귀족들 땅으로 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려를 집행시켰던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 뭐냐면 불교였는데 문제는 그러면 불교가 이걸 너가 잘못한다고 얘기해줘야 될 거잖아요. 잘못한다고 얘기하고 귀족들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고려 불교는 사실 왕실과 결탁되기 시작하고 귀족들과 결탁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귀족 불교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찰이 귀족들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백성들 땅을 뺏고 그게 사명을 드리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경제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소작을 하거나 혹은 뭐 적을 하거나 사병이 되거나 아니면 노비가 되거나 이밖에 없는 사회가 돼버렸던 거예요. 이 와중에 고려 말에 그 주작이 새롭게 이렇게 조선으로 유입되면서 그런 주작자들의 눈에 보인 고려 말은 뭐예요? 이거는 불교도 두드려 부사되고 고려도 두드려 부사되고 그리고 그런 계획이 당장 필요한 사회가 됐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계획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모든 거 마찬가지인데 계획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해놔요. 이게 어떤 집단에서 보면 우리 지금 그 집행법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맥주집에 앉아서 이거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 두 배로 딱 갈립니다. 계획해야 되는 당연히 동의하니까 이제 모였는데 한쪽에서는 어때요? 야 그래도 저 회장이 지금까지 했는 것도 있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조금 기다려줘가면서 좀 무리 없이 그래서 이번 연말이 그 사람 임기 때 그까지만 좀 하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선임하는 게 안 좋을까? 라고 하면 한쪽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언제 계획할래? 확 밀자! 라고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고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은 당위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요? 지금 그 왕조를 계속 지속시키고 할 게 뭐냐 그냥 화해서 새로운 왕조 열고 거기서 새로운 시스템 만들고 새로운 정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우리가 그런 이제 속칭 급진계획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꾸로 유학자라면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유학자인데 불사익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주인공을 생기지 않는다는 이런 유학적 이념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전자가 이제 정도전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누가 손을 잡나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지방의 무반 세력이었던 이성계가 손을 잡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어떤 그냥 나라를 지켜가면서 계획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상도 영천 출신의 포원 정몽주 그리고 구미 출신의 야한 길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서 만들어졌는데 누가 이겨요? 역사 배우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죠? 1392년 음력 4월 말쯤 정몽주가 이제 철퇴 맞아 죽고 그리고 이제 야한 길제 같은 경우는 구미로 또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이 새로 개창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이 야한 길제가 이제 안동이 아니라 이제 구미로 내려왔을 때야. 구미로 내려오니까 야한 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정몽주를 직접 피살했던 이방원하고 같이 동수학을 하다 보니까 이방원이 놓아줘요. 그냥 내려가서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이 이제 구미에 내려오니까 구미가 이제 경상도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낙동강 중심에 딱 위치해요. 중류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하려면 바로 이렇게 부산까지 이렇게 쭉 빠져나가거든요. 상류는 경상부터 상주, 안동 이렇게 해서 이제 강원도 쪽에서 발행된 게 강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중간쯤에 이제 내려오는데 야한 길제라는 사람이 지역에 내려오니까 지역에서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조정을 흔들던 지금으로 치면 세계적 색학인데 과거 시험을 합격해서 중앙에 전기 아는 사람도 정말 많고 공부도 정말 많이 했던 분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지역에서 어떨까요? 우리 배우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지금은 고속도로가 모든 어떤 교통의 유통망의 어떤 중심축이라면 그 당시에 고속도로 역할을 했던 게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을 따라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구미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길제한테 와서 배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길제에서 배웠던 제자들을 다시 어때요? 이 강을 넓혀가면서 해서 상류 쪽으로는 안동 또 하류 쪽으로는 밀양까지 해서 이렇게 굉장히 큰 바운더리에 공부하는 세력들이 길제를 중심으로 새로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길제는 뭐를 가르쳤을까요? 길제는 뭐를 가르쳤을까? 이게 정도전처럼 그런 일반적 사상을 가르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길제 입장에서 보면
그 유학적 신념을 위해서 죽어갔던 포정몽주를 가장 이상적 상태에 놓는다고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유학을 공부하면 이념을 위해서 저렇게 죽을 수 있을 정도까지 똘똘 뭉친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옳지 않아? 라고 가르칠 거고요. 그러면 그 배우는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저리 정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막 만들어져요. 엄청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정신적 선명성을 강조하게 되면 훨씬 더 뭐예요? 단합력도 강하게 되고 자기들끼리 도덕적 꾸미도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0년쯤 지나니까요. 이게 길자에 한 뭐 제자 대점 되면 이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 포원정몽주의 사상을 이어받은, 그러니까 포원정몽주의 사상을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유학적 이념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쳐가면서라도 뭐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의 모습을 가장 이상적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기 시작을 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선비살자에다 숯불인자를 불러서 살인이라고 불러요. 그게 초기 살인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입니다. 그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살인들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얘들은 어쨌든 그 이전에 이제 야한 길자하고는 달리 조선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 다시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왕도 정치를 실현해야 되는 자기 어떤 그 책임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제 중앙으로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누구하고 붙어요? 그 이전에 정도진의 부애들하고 이제 다시 붙게 됩니다. 그래서 훈구와 살인 세력들의 엄청난 어떤 싸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약 한 100년간의 그 사화 과정입니다. 이런 사화 과정을 통해서 선비들이 또 어때요? 왕도 정치 실현 위에서 올라갔다가 맞아 죽고, 올라갔다가 맞아 죽고. 근데 나중에 보면 포원정몽주처럼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신념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계 이완이라는 사람은 언제 살았냐면 이 사화가 끝난 가장 마지막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형인 이해라는 분의 그 마지막 그 사화에서 희생되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태계 이완 입장에서 보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유학이란 게 저 공자나 맹자한테 가서 배울 필요가 있을까? 굳이. 아니 이렇게 도덕적 이념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걸 우리가 버려두고 다시 공자 명자까지 가지고 뭐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계 이황은 이 광주 쪽에 굉장히 유명한 분인 그 고봉기 대선생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단 측정 논쟁이라는 걸 해요. 근데 태계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죽어갔던 사람들의 어떤 굉장히 강력한 실천성을 철학으로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고 달라지냐면 원래 주장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학문이 만들어져요. 원래 주장은 사실은 알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론적 기반을 좀 튼튼히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태계 형성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뭐 많이 알면 못해. 아는 놈들이 저런 짓 하는데. 그 지금 우리한테도 통용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실천하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이론을 확실히 맞춰버리니까 주장 공부를 정통으로 했던 기대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태계 보고 선생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주위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말을 안 하던데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8년 정도에 엄청나게 많은 논쟁들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태계가 했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죽어갔던 사람들을 내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그네들 같은 사람을 다시 길러낼까가 태계의 가장 중요한 고민이 돼요. 그래서 태계의 문제의식이 뭐냐면 결국 굉장히 강력한 선악 문제에 치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천성을 강조하게 되고, 실천성을 강조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마음에서 바로 실천이 나오니까 마음 공부 굉장히 강조하는 철학적 입장을 띄게 되는데 요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돌아가셨던 분들 우리가 기억해줘야 될 거잖아요. 메모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메모리를 해주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게 뭐 있어요? 위패를 배양하고 본관로 제사실 해주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태계 이황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조선판 서원보운동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조선의 서원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됐던 첫 발단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보면 그 태계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서원은 어떤 것이냐면 유교적 이념과 진리로 죽은 성인을 들고 그들의 정신을 잇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게 태계 이황의 직접적인 생각이에요. 워딩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논의들이 이래요. 이게 그 경북에 가면 성주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보면 고려 말에 그 굉장히 그 유명했던 이조년과 이런 사람들의 이제 고려 말 영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유학자는 아니에요. 살인들은 아니고 도학자는 아니고. 근데 성주에서는 그 집안에서 이렇게 돈을 좀 내가고요. 연봉선이나 서원을 건립하기로 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서원에 누구를 배양할까요? 누구를 이렇게 기획할까요? 라고 이제 그 태계명에게 질문을 해요. 태계명이 보고 그
그 집안이 돈을 아무리 내는 건 좋은데 그래도 서울은 그런 사람 배양하면 안 돼. 누구만 배양해야 되냐면 김경필만 배양해야 된다고 하면서 뭐라면 서울은 도학의 뜻에 전념해야 되고 현해를 배양할 때는 도학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성주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목사였던 노경래라는 사람이 율곡이의 장인입니다.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돈은 이전인 집에서 다 냈는데 이거를 그러면 당연히 돈 낸 사람의 뷔페를 배양해줘야 되는데 태계형은 뭐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로 한 3, 4년간 편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연봉서원은 태계이왕 스스로가 나는 졌다. 난 저기에 관여 안 할래.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을 다 배양을 하거든요. 보면. 그런데 김경필까지 선생까지 배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태계이왕이 그 다음부터 만드는 서원은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도학자만 배양을 하고 근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이야기에 나왔던 역동서원이 되게 재밌는 구조인데요. 역동서원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제 외환 지역의 유민들이 역동서원을 걸리면서 누구를 배양하려고 하냐면 주작을 처음 만들었던 주위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 다 배양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태계왕한테 물어보니까 태계왕이 가만히 뒀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직접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공자명자는 정말 너무 성인 같잖아요. 그죠? 누가 뭐 성인 같은 얘기하면 아까 공명 같은 말씀 하시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성인 같은 분이라서 이게 굳이 따라 배우기 너무 멀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분을 모시자냐면 너무 멀지 않고 직접 모범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을 서원에 배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 출신의 어떤 역동 우탕만을 배양하라고 해서 지금 역동서 우탕만 배양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모든 서원이 향기와 똑같이 공자명자부터 시작해서 동일하게 배양이 되어 있어요. 다른 인물들이 배양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는 정말 다른 건 뭐가 달라요? 배양 인물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게 그 태계이왕이 아까 같이 그렇게 도학자 중심이어야 되고 또 그 지역 출신이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배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누구를 배양할 거냐는 문제가 결정되고 나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서원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최종 목표지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런 사람이 배양이 돼야 된다고 태계가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태계성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배양하고 싶었냐면 멀리 가서 배울 게 아니라 누구요? 실제로 그 불사이군을 실천하면서 죽었던 홍정몽주를 배양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사화 과정에서 왕도정치를 실현하려고 하면서 중앙정계에 올라갔다가 그 끝까지 어떤 왕도정치 추천하다가 죽어갔던 유학자들을 배양하고 싶었던 거야. 그 사람들처럼 되면 되지. 우리가 굳이 다시 멀리 공자명제까지 갈 필요는 뭐 있냐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마다요. 그 동네 출신들로만 배양 인물을 결정하게 돼요. 반드시 지역과 연고가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배양되는 서원에 가보면 서원에 배양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할매 친구야. 우리 뭐 오대조의 친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내 친구의 오대조 할매기도 하고 이래요.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냐면 우리 공자명자는 정말 공자명자 같아서 따라볼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 할매 친구 같으면 나도 할매 친구처럼만 하면 아니면 내 친구의 할매처럼만 하면 나도 서원에 배양되고 문집도 발간시키고 이렇게 해주겠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학에 진입하는 마음의 장벽이 공명을 따라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더 뭐예요? 그 사람 따라 배우기가 쉬우니까 그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행동의 모양새도 굉장히 빠르게 교육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걸 진행하는 마음의 동인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 그런 사람들로 서원이 전국의 7, 8개가 채워져요. 그럼 어떨까요? 조선 후기 사회는 지금도 제가 단언하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이념이 지배하는 국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뭐 때문에요? 서원 때문에. 그리고 그 서원에 뭐가 달라졌어요? 중국하고 배양인물이 달라졌어요. 그 지역 사람들을 배양하고 그 동네 사람들을 배양하기 시작하면서 그 서원에서 바라보는 과정과 저게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그 사회를 완전히 어떤 유학적으로 지배하는. 그래서 유학이 조선 후기 사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최고 수준의 인연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서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역까지 완전히 유학으로 침전된 사회를 만드는 게 뭐 때문이다? 서원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서원 같은 경우는요, 사실 지금은 보면 문중서원이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 서원이 설립될 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는 뭐냐면 유림들이 모여서 만드는 공의에 의해서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서원이 설립되는 데 보면 적게는 뭐 도산서원 같은 경우는 태계선이 돌아가시고 불과 2, 3년 만에 막 설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서원 하나 설립되는데 보통 100년씩 걸려요. 그리고 그분을 배양할 때도 뭐예요? 충분한 어떤 역사적인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검증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최종 단계에서 배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림사회에서 그냥만 배양하는 게 아닌 게 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저 사람이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성인으로 인정받을 만하다는 데까지 동의를 얻는 과정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비로소 서원의 사람들이 배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추가 배양금도 동일한 원칙들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서원의 문중분들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모양새가 이렇게 좋은 게 아닌데 옛날 같은 경우 서원 어땠다? 바로 그런 분들, 그러니까 지역에서 충분했던 역사적 판단과 배경을 통해서 선정된 분들이 서원에 배양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지역 여론을 주도하게 되고요. 또 지역의 어떤 모든 그 사상 여론이나 삶의 여론을 거의 다 주도하게 됩니다. 이게 서원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하고도 좀 다르냐면 향교 같은 경우는 보편적 유학 이념의 전성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설치되어 있는 그 배양 인물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 성균관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한 5개 정도는 133명을 배양하고 그 일반적인 어떤 그 목이나 부 같은 데는 한 39명 정도, 그 다음에 조그마한 어떤 향교는 27일 정도 배양하는데 요게 다른 분들이 아니고요. 133분 중에 중요한 39분만 뽑아서 배양을 하고요. 또 이 39분 중에 중요한 27분만 뽑아서 배양을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배양하지 않는데 서원은 어떻다? 동네마다 지역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배양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조금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성인에 대한 기억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누구를 추모하고 어떻게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자기 삶의 목표를 정해주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서원입니다. 그것도 먼 분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그 지역의 동네 할매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어떤 강함을 통해서 그 정신을 지속적으로 개성해서 이 사람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 총체적인 어떤 지식 네트워크의 중심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세계사를 등재할 때 이게 들어갔어요. 이런 설명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세계사를 뭘 가지고 설정해 주냐면 서원의 오유가 뭐냐면 조선사회 전반에 널리 보편화되었던 성리학의 탁월한 전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선 성리학이 이념적으로 보면 한 나라를 이렇게까지 지배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회였거든요. 이것들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서원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의 서원 같은 경우는 유학적 이념에 따른 그 지역 성인의 발굴과 메모리얼 기능이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방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 성인을 따라 배우기 위해서 설립된 성원들을 통해서 지역 성인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그 성리학이라는 이름이 국가의 통치 이념을 넘어서 지역 공동체의 통치 이념으로 그리고 개인의 삶까지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요게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념이 지배하는 국가를 만들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사람들이 서원을 보면 뭐를 생각했어요? 아, 어떠한 이념이 한 사회와 개인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서원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그 조금만 보면 서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에 9개 서원이 등재가 되어 있어요. 9개 서원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뭐 그 경상도 쪽에 보면 대표적으로 영주의 소수서원, 안주의 도산서원, 병산서원, 옥산서원, 도동서원, 그리고 이제 논산의 도남서원, 정어의 무성서원, 그리고 장성의 피랑서원, 함양의 낙계서원이 배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 9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요거는 뭐 그 9개를 지정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광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고봉서원 배양하는데 월봉서원이 이런 정도의 가치에 미치지 못한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동일한 이념에서 만들어졌고 동일한 이념에서 설립되었고 동일한 이념을 광주 지역에서 계속 유지해 왔는데
다만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 고쳤거나 서원을 옮겼거나 이렇게 되면 아까 진정성이랑 같이 자꾸 이렇게 배제되거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 9개 서원만 이렇게 들어가게 됐던 건데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서원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면 좋냐 하면 이게 서원이라는 게 원래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뭘로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좀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서원을 통해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게 한국의 서원은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그 우리가 왜 세계유산을 얘기하면 아까 세계문화유산도 있고 인류무형유산도 있고 세계기록유산도 있습니다. 이게 서원 자체는 지금 세계유산이잖아요. 그죠? 세계유산인데 보면 서원이 가지고 있던 출판 기능들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걸려있는 편액들이나 서원에서 활동했던 다양한 기록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서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그 무형적 요소와 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기록적 가치 이런 것들이 하나 총합적으로 모여진 어떤 그 유산이라는 관점들을 좀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서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보면 제가 제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세계 사람들이 서원을 어떤 가치를 인정했는지에 대한 그 보편적 가치를 다시 한번 좀 떠올려보자는 얘기입니다. 서원을 왜 만들려고 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본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네들의 고민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고민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굉장히 폭넓은 고민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를 조금 아름답고 또 도덕적인 공동체로 만들려고 한다면 태계 이황의 기획에서 만들었던 서원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끝에 꼭 잊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을 배양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할매도 이왕이면 좀 배양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문중에서 힘을 써서 온갖 서원들이 숙종대에 대한 막 남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붕당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싸움들이 그 이후로 새로운 학문 체계를 만들지 못하는 부정적인 어떤 그 영향을 낳기도 했던 것도 분명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서원을 인문학적으로 좀 들여다볼 때는 이게 세계에서 어떤 이념과 가치를 저렇게까지 실현시키는 모양들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굉장히 좀 폭넓은 고민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한국의 서원을 두고 이렇게 그 세계유산 축전 같은 축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하기도 했지만 그 본래 정신을 조금 더 찾아내기 위한 노력은 대신 좀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은 그 서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적 가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사상적으로 이렇게 사회를 구조할 때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목표치를 설정해주거나 예정해주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가지고 서원을 좀 다시 보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인정한 것도 그 한국의 어떤 그 서원을 통해서 이루어냈던 한국 성리학적 어떤 자산들 그리고 한국 유학의 조선 후기 사회를 어떻게든 좀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 노력에 대한 굉장히 높은 평가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